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전기전자 업종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이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 조정폭이 큰 상황인데요. 하반기 전기전자 업종 전망을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조용히 강한 남자. 고희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고영입니다. 먼저 이 MLCC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MLCC 업체들의 주가 조정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가장 큰 우려인 것 같은데요. MLCC 업체들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MLCC 업체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지금 주가 조정을 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그림 2번 보시는 것처럼 이 MLCC 산업의 전방을 보면요. IT가 대략 한 65%, 그리고 이제 산업, 요게 이제 서버랑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게 대략 한 16%,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MLCC가 19%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내구재 수요 둔화 우려랑 맞물려서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 3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스마트폰은 대략 한 4% 중반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는 대략 한 9% 정도 역성장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IT 쪽 MLCC 수요가 좀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MLCC에 대한 이 전체적인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정의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IT 수요의 둔화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뭐 IT 또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이 와중에 좋아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림 4번부터 뭐 그림 6번까지 보시면은 주요 MLCC 업체들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무라타, 이 타이유덴 이런 이제 주요 MLCC 업체들의 이 장기 OP 마진 추이를 그려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019년도가 굉장히 OP 마진이 안 좋았었어요. 이때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IT 수요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쟁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도 셧다운을 하면서 전체적인 수요가 그때만큼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MLCC 업체들의 OP 마진 레벨 자체는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서버나 전장 쪽 MLCC의 비중 확대, 그리고 이제 IT용 MLCC 중에서도 이 5G 쪽으로 들어가는 이 초소형 MLCC 같은 경우는 또 마진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ASP랑 그리고 이제 출하량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7번은 일본의 MLCC 수출량 그리고 수출 ASP를 같이 그려본 건데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수출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Q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ASP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8번 옆에 보시면은 이건 삼성전기의 MLCC 생산량 그리고 생산 ASP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량 자체는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만 ASP는 또 올라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나 전장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제품 믹스 개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1등 업체죠. MLCC 1등 업체인 이제 무라타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작년에 그 캐패시터 쪽 MLCC 매출 성장의 3분의 2 이상이 ASP 효과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IT 쪽이 굉장히 좀 안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이나 전장 쪽 구조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MLC 산업의 펀더멘탈 자체는 좋아진 게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그림 9번이랑 10번 보시면은 무라타랑 타이유덴의 BB 레이쇼를 그려봤는데요. 이 BB 레이쇼가 뭐냐면은 북투 빌 레이쇼의 약자고요. 신규 수주를 매출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매출보다 신규 수주가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매출이 지금 매출보다 커질 거다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1보다 작으면은 향후 매출이 지금 매출보다 작아질 거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쪽이 특히나 안 좋았기 때문에 이 BB 레이쇼가 4개 분기 연속으로 내려오다가 올해 1분기에는 그래도 1 이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1분기라고 해도 IT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IT가 좋지 않았지만 말씀드렸던 산업이랑 전장이 솔리드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BB 레이쇼가 개선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전 보고서에서도 몇 번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림 11번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MLCC 교역액과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MLCC 업체들이 합산 시가총액을 같이 그려본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MLCC가 짧게 보면은 결국 IT 세트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부분인데 반대로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이나 전장처럼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은 약 8%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제 IT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지만 긴 시각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충분한 주가 조정을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이게 바로 이 산업 전장의 구조적 성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4번 보시면은 문제는 뭐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IT가 너무 안 좋아요.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림 14번은 무라타가 그 실적 발표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그대로 떼왔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6개월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T 중에서도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이 중국 수요 중에서도 이 중국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6개월 전에도 여름쯤이면은 중국 업체들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 락다운 이후에도 이 3개월 전에 여름쯤이면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여름쯤이면은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 무라타의 얘기대로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상반기 중에는 뭐 오포나 비보나 샤오미 이런 중국 업체들이 신규 모델 출시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했고요. 사실상 장사를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뭐 언제까지 뭐 영원히 장사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중국도 최근에 이 락다운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고 이 하반기에는 신규 모델들을 좀 출시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IT 관련된 MLCC 같은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마침 그림 16번 보시는 것처럼 주요 MLCC 업체들의 PB 멀티플이 지금 평균을 다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를 타겟팅한다라고 하면은 MLCC 업체들 바텀피싱 전략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수요 둔화 측면에서 Q는 좀 빠지고 있지만 P 측면에서 ASP가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OP 마진이 개선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텀 피싱 전략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당장의 수요 가시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횡보 구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가 레벨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선반영하는 레벨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바텀 피싱 해볼 만한 가격대까지 이 가격 조정이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월까지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역시 글로벌 IT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기판 업체들에 대한 향후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 보고서 쓰면서 기판 쪽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음, 같아요. 거의 한 2년 넘게 주가가 좋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바이앤홀드로 가져가기에는 좀 확신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트레이딩 바이 정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또 뭐 제 커버리지 중에서는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또 한 25% 정도 조정이 나왔고 멀티플 상으로도 8배를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 바이는 결국에 이제 밴드 플레이를 하자라는 의미인데 밴드 하단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뭐 다시 언급드리지만 트레이딩 바이 정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림 18번 보시면은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멀티플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연초 이후로 뭐 대덕전자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시장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저도 한번 해봤는데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그림 19번 보시면은 반도체의 유닛 성장률과 반도체 기판의 매출 성장률을 제가 한 20년치를 한번 같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닛 성장률이 빅그로스는 아니고요. 반도체의 절대 개수입니다. 개수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반도체 기판이 반도체 칩이 실장되는 부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향 자체는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20년치 그림을 그려보니까 방향이 달랐던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유닛 성장률이 앞서 이제 MLCC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PC 출하의 부진, 스마트폰 출하의 부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도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역성장이 아닙니다. 이제 성장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매출 성장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익 성장률의 기울기도 완만해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림 20번 보시면은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합산 캐펙스와 또 마찬가지로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OP 마진 추이를 같이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게 이게 업황이 좋을 때는 매출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OP 마진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서 캐펙스를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캐펙스가 이 자본 지출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감가비, 고정비의 레벨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와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의 성장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를 때는 사실 이 고정비 올라오는 효과가 체감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 성장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보이지 않던 고정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매출 성장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은 이익 개선의 속도도 완만해진다라는 의미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이익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환율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업황보다는,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 환율이 또 OP 마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림 21번과 그림 22번은 주요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환율을 같이 20년치를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그림 21번은 이비덴신코, 이런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죠. 이 업체들의 OP 마진과 엔달러 환율을 같이 그려봤고요. 그림 22번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판 업체인 심텍의 OP 마진과 원달러 환율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흐름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높게 긍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만약에 환율이 정상화되면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동안 좋았던 환율이 역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 매출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익에 대한 기울기도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현재 반도체 기판 업체들이 처한 다운사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게 역성장으로 가는 거냐, 아예 꺾이는 거냐라고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성장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더라도 그게 성장을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 23번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의 그 부문별 규모 전망인데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전장용 반도체,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서버용 반도체, 이런 이 신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반도체 시장이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시장이 이런 영역으로 커진다라는 거는 반도체 기판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장이나 서버 같은 신규 시장 위주로 커진다라는 의미고요. 여기 들어가는 기판이 뭐 잘 아시겠지만 플리치 BJ 같은 기판들이죠. 고성능 기판인데 이 플리치 BJ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펙 자체도 기존의 이 반도체 기판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그림 25번 보시면은 PC에 들어가는 이제 기판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연산 칩의 기판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자율주행용 칩이 엄청 크죠. 그래서 넓이는 대략 한 80% 정도 크고요. 높이는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쪽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플리치 BJ 기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서버랑 비교해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림 26번 보시면은 이거는 반도체 기판을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인데요. PC용 반도체 기판 대비해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판은 딱 보시기에도 직관적으로 굉장히 크죠. 9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전장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쪽에 들어가는 기판의 크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면적 기준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28번 보시면은 이비덴이 이제 쌉 소모량에 대한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 쌉은 미세회로 구현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립치 BJ를 만들기 위한 패터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망치는 오히려 지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림 18번 보시는 것처럼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 성장률의 기울기는 완만해질 수 있으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 자체는 해 나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더 구조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림 30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향후 반도체 기판의 높이와 넓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로드맵이거든요. 근데 딱 보시기에도 더 이제 반도체 칩이 연산에 대한 이 컴퓨팅 파워가 더 요구가 되면서 기판의 높이나 기판의 넓이가 점진적으로 더 높아지고 넓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은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 구조적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림 32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키차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의 분기 영업이익률 추이와 합산 시가총액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기 영업이익률 자체가 기울기가 이제는 과거처럼 급격하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체감하는 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률 자체가 기울기는 완만해지지만 이게 만약에 아래로 꺾인다라고 하면은 다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기울기가 완만해질 뿐이지 상승은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처럼 바이앤홀드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주가 조정이 가할 때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대덕전자를 커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또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 정도 조정을 받았고 밸류에이션상으로도 8배를 지금 깨고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바이에서 이 밴드 하단 쪽으로 지금은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대덕전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판은 아무래도 장치 산업이고 수요가 상당히 좋을 때는 업체들이 이제 캐파를 증설하면서 상당히 매출 그로스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매출 성장률이 좀 완만해지면서 아무래도 좀 이 트레이딩 측면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 반도체 기판이 어떤 대형화
다층화되면서 이 구조적인 성장은 끝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도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국내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공급망과 이 애플 공급망이 있잖아요. 삼성전기를 비롯한 이 삼성전자 공급망은 좀 주가가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부진한 측면이 있고 이노텍을 비롯한 애플 공급망은 상당히 좀 주가가 그래도 견조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원인,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이 LG 이노텍으로 대표되는 애플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나 파트론, 엠시넥스 같은 업체들로 대표되는 이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34번 보시면은 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텍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반면에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들 같은 경우는 이 합산 시가총액이거든요.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 대비해서 애플이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림 35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격대별 스마트폰 판매 비중인데요. 특이하게도 고가 이상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구매력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비싼 게 더 잘 팔린다라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애플이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36번 보시면은 이 고가 영역의 그 스마트폰을 또 벤더별로 나눠 본 거예요. 근데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애플의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죠. 반면에 이 남색으로 표시된 삼성전자의 영역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계속 조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고가 라인업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견조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애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력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브랜드 에코티가 굉장히 좀 강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사실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래그십 영역에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이노텍과 여타 삼성 카메라 체인의 주가 이 괴리를 설명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서플라이 체인의 구성에서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37번은 삼성전자 그 카메라 모듈 서플라이 체인 구성인데요. 딱 보시기에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들 간의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각자 가져오는 이 모듈의 물동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경쟁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림 38번 옆에 보시면은 이거는 애플의 후면 카메라 모듈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굉장히 심플하죠. 이노텍, 샤프, 폭스콘 이렇게 이제 세 개 업체로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제 샤프도 폭스콘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이 아이폰이라는 단일 모델이기도 하지만 그 단일 모델을 처리하는 벤더도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기 굉장히 유리한 구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진 측면에서도 LG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애플 카메라 생산해서 하이싱글 이상의 마진을 내고 있는데 삼성 카메라 체인들 같은 경우는 미드싱글 마진 내기도 지금 벅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벤더 구성에서의 차이도 삼성 체인과 애플 체인으로 대표되는 이노텍의 주가 괴리를 만들어낸 요인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제목에 이제 또플 막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애플 체인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림 42번은 아이폰 후면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단가가 얼마인가를 정리한 건데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73,500원어치의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올해 하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에는 대략 이제 82,000원 정도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제가 주황색 네모칸 쳐놓은 게 메인 카메라 쪽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카메라 모듈, 메인 카메라 모듈의 화소수가 1200만 화소였는데요. 올해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이게 8K 동영상을 찍기 위한 업그레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적인 측면의 진일보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광학줌, 폴디드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되면서 내년까지의 이 카메라 모듈 ASP 증가가 굉장히 좀 가시성이 높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LG 이노텍 같은 이 애플의 카메라 모듈 체인들은 제가 이제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경쟁 구도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서 제가 이제 이노텍 그 애플의 카메라 모듈 체인들은 LG 이노텍 그리고 샤프, 폭스콘 이렇게 이제 세 개 업체로 좀 추려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동안에 가장 큰 경쟁사가 샤프였습니다. 근데 샤프가 최근에 좀 특이하게도 캐펙스 집행을 의미 있게 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비주력 사업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그런지 캐펙스 집행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상황인데 반면에 그림 44번 보시는 것처럼 LG노텍은 여전히 이 캐펙스 집행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카메라에 9천억을 투자했고요. 올해는 1조 넘게 투자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에도 이노텍의 이 애플 안에서의 점유율이 저희는 80% 이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경쟁사의 동향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 올해도 이노텍의 MS는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 측면도 그렇고 MS 측면도 그렇고 이노텍이 좀 돋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남은 변수는 이제 Q라죠. Q인데 이거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브랜드 에쿼티가 굉장히 강력한 애플만큼은 그 와중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정리 드리자면은 PQMS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 이노텍은 상당히 좀 무풍지대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위에 이제 제목의 투자 전략에 이제 바이 앤 홀드라고 제가 써놨는데 한번 사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게 이제 내년에 나올 애플의 XR인데요. 한 페이지 넘겨 아직 뭐 출시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뭐 카타부타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은 올해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이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노텍이 사실 ROE나 아니면 뭐 이익 레벨 자체나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퍼로 보나 PBR로 보나 굉장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아이폰의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을 대체하는 아이폰 이후의 뉴 폼팩터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의 XR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XR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성장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이폰 대비해서는 이 성장의 기울기 자체는 굉장히 좀 가파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XR의 성과에 따라서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의 멀티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폰 관련된 PQMS 별개로 플러스 알파로 이 XR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향후에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는 좀 LG 이노텍을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LG 이노텍이 가장 좀 여전히 편안한 대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하반기를 타겟팅하면은 저점 매수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는 유저이긴 한데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이폰이 특히 고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좀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 성장이 좀 굉장히 더디고 좀 부진한 상황인데 좀 장기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샌드위치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의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중국 애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하긴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계속 어쨌든 길게 보면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래그십 마켓에서는 뭐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계속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출하 측면에서 늘리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출하 성장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가격을 올려야 되죠. ASP를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산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브랜드 에쿼티가 가장 좀 뛰어난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려줘야지 뒤따라서 이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이 뭐 프로나 10 기준으로 보면은 4년 동안 가격이 999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동결하다 보니까 삼성도 쉽사리 가격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폼팩터 대비해서 애플의 이 가격 전략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폴더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돌고 돌아서 삼성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뭐 시장에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런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폴더블의 성공에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블만큼은 아직까지는 중국 업체들이 그래도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의 초격차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애플은 진입을 안 했죠. 또 이제 애플의 가격 전략을 기본적으로 따를 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삼성의 폴더블 성공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체인 안에서는 뭐 보고서상에서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폴더블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삼성 폴더블 체인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전기전자 업종 전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해주신 고희영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